지구는 말한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공룡. 공룡은 멸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우리 곁에 살아있다. 지금 저는 파충류인 이구아나와 조류인 매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공룡과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구아나일까요? 아니면 매일까요? 공룡이 파충류였기 때문에 이구아나를 공룡의 후손이라고 지목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과연 그럴까요? 하지만 많은 척추 고생물학자들은 주저함 없이 새가 공룡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서부의 드럼헬러는 독특한 자연 지형을 갖고 있다. 계곡은 붉은색과 갈색의 사암이 두껍게 겹쳐져 오묘한 줄무늬를 그려낸다. 굳어진 모래 언덕은 방금 물줄기가 흘러내린 듯 선명하게 파인 골이 보인다. 이 지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빙하와 홍수에 의해 만들어졌다. 빙하가 계곡을 덮치고 물이 골짜기를 흘러내리며 빚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경관이 생겨나기 이전 7,700만 년 전, 이 땅은 공룡들의 천국이었다. 여기는 1985년에 개관한 공룡 박물관, 로열 티렐 고생물 박물관이다. 박물관 내부는 거대한 공룡 세트장이 들어온 것처럼 엄청난 크기의 공룡들이 전시돼 있다. 드럼헬라에서 발굴된 티라노사우루스다. 12m나 되는 거대한 몸체가 온전히 한 곳에서 발견되기란 흔치 않다. 중생대에 번식했던 공룡들이 화석이 된 뒤 홍수와 빙하기를 거쳐 지층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에게 발견된 것이다. 초식 공룡인 트리케라톱스는 몸에 비해 머리가 큰 공룡이다. 파라사우롤로푸스는 마치 방금 발굴되어진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 전시된 공룡 화석들은 30여 종이다. 이 외에도 박물관 측은 10만여 점이 넘는 공룡 화석들을 보관하고 있다. 모두 드럼헬러에서만 발굴된 것이다.
로얄 트릴 고생물 박물관은 거대한 공룡 화석과 또 다른 한 가지로 유명하다. 바로 공룡 연구의 세계적 학자인 필립 커리 박사 때문이다. 그가 최근 연구 중인 것은 캐나다 중국 공룡 프로젝트 중 하나인 새의 기원을 밝히는 일이다. 그 실마리는 원시새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중국의 백악기 지층에서 발굴되어 공자 이름을 붙인 공자새다. 원시새지만 부리엔 이빨이 보이지 않고 뚜렷하게 남은 날개와 깃털 흔적으로 봤을 때 영락없는 새의 모습이다. When we look at the skeleton of this animal, it's very interesting because, like Archaeopteryx, it's quite primitive in many features. For example, the arms are almost identical to the arms of Velociraptor, especially the hand. And the hand has 3 separate fingers with nice long claws on it. The difference between this animal and Velociraptor is that there are also these very long wing feathers, and this animal was clearly a flyer. 그러면 공자새보다 더 오래되고 새의 조상으로 알려진 시조새는 어떨까? 시조새는 크기가 약 40cm로 지금의 닭만 하다. 앞다리는 날개로 변해 있지만 날개 끝엔 3개의 발톱 달린 발가락이 붙어 있다. 시조새를 소형 육식공룡 벨로키랍토르와 비교해보자. 시조새의 머리는 작고 부리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벨로키랍토르의 머리와 비슷하다. 시조새의 골반은 2발로 걸을 수 있는 치골을 갖고 있다. 벨로키랍토르에게도 뒤로 뻗은 치골이 보인다. (20개가) 넘는 긴 꼬리뼈는 시조새와 벨로키랍토르 모두의 공통점이다. 새의 조상이라는 시조새. 부리엔 작지만 이빨을 갖고 있고 오색 창연한 날개 깃털과 긴 꼬리가 지금의 새와는 다른 모습이다.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동물일까? 그 의문을 풀면 새의 조상도 밝혀질 것이다. 새가 소형 육식공룡의 후손일 것이란 연구는 시조새 화석이 처음 발견된 1861년부터 시작된다. 화석에 남은 날개와 깃털 흔적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이 소형 육식공룡과 너무도 비슷했기 때문이다.
the most primitive birds like Archaeopteryx, and you compare it to a dinosaur like Velociraptor, in fact, the skeleton is so similar that if you only had little bits and pieces of the skeleton, you could mix them up very easily. So the closest dinosaurs we have are definitely the meat-eating dinosaurs. And many meat-eating dinosaurs, in fact, were very small, chicken size or turkey size. And I think they're the logical ancestors for birds like Archaeopteryx, and then leading, of course, to the more advanced birds that we find today. 그러나 새가 공룡의 후손이란 주장엔 결정적인 걸림돌이 하나 있다. 바로 깃털이다. 사람들은 공룡이 파충류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파충류인 이구아나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빨을 갖고 있고 피부는 당연하게 털이 아닌 비늘로 덮여 있다고 여긴다. 이에 비해 새는 어떤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몸을 덮은 깃털이다. 깃털의 구조와 기능은 다양하지만 하늘을 날기 위한 깃털은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 비대칭 깃털이야말로 새만이 갖는 특징 중의 특징이다. 그러나 공룡의 피부에 대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하루아침에 깨지고 만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가 중국에서 발견된 깃털을 가진 공룡의 화석을 소개한 것이다. 발견 현장은 중국 랴오닝성의 베이뼈오다. 베이뼈오 화석지는 얕은 구릉지에 위치한다. 그러나 공룡들이 살았던 중생대에는 얕은 호수가 펼쳐진 늪지대였다. 호수의 퇴적물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두꺼운 퇴적층을 남겨놓았다. 이곳 암석은 판이 얇게 쪼개지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화석들의 보존 상태가 거의 완벽하다. 어떤 것은 완전한 형태 그대로 발굴되는데 그중 하나가 1억 2천만 년 전에 살았던 공자새다. 시조새 다음으로 오래된 원시새이면서 완벽한 골격이 많이 발굴되고 있는 공자새. 그래서 학자들은 공자새가 새의 진화에 대한 많은 비밀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뼈오에서 발굴된 화석은 80여 종에 달한다. 곤충류 양서류 화석을 비롯해 여러 점의 공자새와 소형 육식 공룡 화석, 그리고 세계를 놀라게 한 깃털 공룡까지 그 종류와 수량이 풍부하다. 그중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당연히 중화용주로 불리는 깃털 공룡이다.
골격 구조는 전형적인 소형 육식 공룡의 형태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몸은 솜털 같은 가느다란 원시 깃털로 덮여 있다. 깃털이 달린 소형 육식 공룡 중화용조의 발견은 새와 공룡의 진화적 비밀을 밝혀주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이 화석지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화석지인데요. 왜냐하면은 이 화석지로부터 과거 우리 공룡학자들이 생각했던 새가 공룡으로부터 진화돼 나왔던 그런 고교학적인 증거들이 이미 많이 발견이 된 상태였었는데 사실 이 깃털이 언제 진화돼 나왔는지는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화석지에서 굉장히 다양한 깃털 달린 공룡들이 수종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진화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그런 화석들이 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죠. 과연 중화용조는 어떻게 생겼을까? 랴오닝성에서 발굴된 최초의 깃털 공룡인 중화용조, 즉 사이노사랍트릭스다. 긴 꼬리를 갖고 있고 두 개의 긴 다리로 걸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밀도가 높은 원시 깃털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화용조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공룡이 새 조상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이 증명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화용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원시 깃털이 있기는 한데 그 길이가 한 2cm 정도로 무척 짧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짧은 길이의 깃털로는 하늘을 날 수 없었겠죠. 중화용조는 단지 짧은 깃털을 갖고 있는 소형 육식 공룡이었습니다. 즉, 하늘을 나는 공룡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중화용조는 새들의 조상인 걸까요? 중화용조와 같은 소형 육식 공룡들이 새들의 조상이라는 또 다른 증거들을 살펴봅니다. 중생대에 살았던 공룡의 종류는 다양하다. 거대 육식 공룡부터 초식 공룡까지 600여 종이 지상을 활보했다. 이들은 네 발로 땅을 기어다니던 일반적인 파충류와는 다르다. 골반 아래로 곧게 뻗은 두 다리로 땅 위를 걸어다녔다. 공룡들은 초기 진화 단계부터 다른 파충류와 구별되게 직립 자세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새와 마찬가지로 직립 이족 보행을 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중화용조는 두 다리로 걷는 소형 육식 공룡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시 깃털을 지닌다. 특히 가슴엔 새와 소형 육식 공룡만 있는 차골이 있다. 차골은 새들이 하늘을 나는 데 필수적인 가슴뼈다. 이런 특징 때문에 척추 고생물 학자들은 중화용조를 새의 조상으로 본다. 베이징의 고생물 연구소. 중국을 대표하는 척추동물 연구기관이다. 이곳엔 다양한 깃털 공룡을 발견한 수싱 박사가 연구를 하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깃털 공룡의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말한다. 깃털 공룡 중 하나가 새가 되기 전에 이미 공중을 날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이크로랩터로 불리는 깃털 공룡이다. 크기는 60cm 정도로 기존의 중화용조가 1m인 것에 비해 훨씬 작다. 또한 온몸에 털이 덮인 흔적도 중화용조보다 또렷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깃털은 그냥 솜털이 아니라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한다. 비대칭 깃털은 곧 하늘을 날 수 있는 깃털이기 때문이다. 마이크로랩터는 이 깃털로 원시 비행이 가능했다고 한다. 不会飞的鱼呢，不会飞的这鸟呢，它的飞羽呢是对称的，而且这个不对称的程度越高，它的飞行能力越强。所以呢，这种不对称的结构呢，就代表了一种飞行能力。现在呢，我们在这种恐龙身上发现了这种不对称的结构，就表明呢，这种恐龙具有飞行能力，就说明这种甚至连飞行初步的飞行这种特征呢，在恐龙当中已经演化出来了。也就是说，在鸟类出现以前，所有我们过去认为的主要的鸟类特征，在恐龙当中都出现了。 시노르니소사우루스 같은 깃털 공룡은 더 이상 놀라운 발견이 아니다. 현재 고생물 학계는 모든 진화된 소형 육식 공룡들이 깃털을 갖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단지 하늘을 날지 못했을 뿐이다. 공룡들의 깃털은 과연 어떤 용도로 쓰였던 것일까? 这个羽毛呢，最初我想它的产生的原因呢，和飞行是没有关系的，因为这类恐龙显然它不会飞。那么它跟什么有关系呢？最大的可能性就是为了保暖，就是为了保持体温。后来呢，羽毛演化成更为复杂的羽毛了，它的功能可能就趋向了越来越多，比如说展示，或者是这个比如吸引这个异性。 这方面的功能，到最后呢，可能羽毛才演化出这种飞行的功能。 소형 육식 공룡은 체온 유지를 위해서 깃털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깃털은 그들에게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형 육식 공룡의 깃털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학자들은 파충류의 비늘에서 깃털이 진화됐다고 본다. 초기엔 깃털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칭이었지만 진화 과정을 거쳐 양쪽이 다르게 생긴
비대칭 깃털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조새처럼 하늘을 날게 된 것이다. 로스앤젤레스 자연사 박물관은 미국 서부에서도 각종 연구가 활발한 자연사 박물관이다. 여기서도 새와 공룡과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다. 박물관의 척추분과 책임자인 루이스 치아페 박사. 그는 원시 새를 통해 새와 공룡의 유사점을 분석하고 있다. 공룡과 현재의 새를 비교할 때 쉽게 유사점을 찾아보긴 힘들다. 하지만 새와 원시새, 그리고 공룡과 원시새의 뼈를 비교해 본다면 결국 새와 공룡의 공통점도 발견될 것이다. What's interesting of primitive birds is that they show features that are not present in modern birds, but that are found in theropod dinosaurs. So they bridge that gap between the morphology, the anatomy of theropod dinosaurs and the anatomy of modern birds. 장익조는 백악기의 원시새다. 잡식성으로 큰 날개와 이빨이 없는 부리를 가졌다. 현대새와 유사한 호흡 능력과 긴 날개 덕분에 원시새보다 더 뛰어난 비행 능력이 있었다. 원시새 장익조를 진화의 중간 단계에 두고 현재의 새와 깃털공룡인 중화용조를 비교해보자. 소형 육식공룡과 새와의 외형적 공통점은 거의 없어 보인다. 공룡의 날카로운 이빨도 새에겐 없다. 공룡의 짧은 깃털은 단지 보온을 위한 것이지만 새는 다양한 깃털을 발전시켜 하늘을 날기까지 한다. 직립보행을 하는 두 다리 경우도 겉보기엔 달라 보인다. 그러나 장익조와 같은 원시새를 이들의 중간에 놓고 보면 원시새는 생긴 겉모습마저 현재 새보다는 깃털 공룡과 더 유사하다. These animals that seem so unique for us now were probably not as unique 125 million years ago. If you were to take a trip back in time, 125 million years ago, many of the feathered animals of the time would have teeth. They would have long bony tails. As a matter of fact, most of the birds that lived during the Mesozoic era, during the age of large dinosaurs, had teeth. Even tiny ones, even animals that were the size of a sparrow, were toothed. 새는 원시 파충류에서 시작해 육식공룡, 시조새를 거쳐 진화해왔다. 그 옛날 육식공룡과 시조새가 땅과 하늘을 채웠듯이 오늘날엔 공룡의 후손인 새가 우리 하늘을 날고 있다. 지금까지 우린 공룡이 새로 진화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중생대의 하늘을 날던 이 익룡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고생물학자들은 익룡은 아예 공룡이 아니었고 더더욱 새 조상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익룡은 단지 하늘을 나는 파충류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익룡의 날개 골격에 있습니다. 익룡의 날개 골격을 보면 이 새와는 달리 앞발의 네 번째 발가락이 길어졌고 그것이 날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에 비해 새는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새의 날개 골격은 앞발 전체가 진화된 것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날개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새의 날개가 깃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익룡의 날개는 깃털이 아닙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이 박쥐의 날개처럼 피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늘을 날 수 있는 이 날개를 갖고 있었지만 익룡과 새는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는 골격학적으로 새와 공룡의 유사점을 살펴봤습니다만 이외에도 이 둘 사이에는 의외로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공룡의 알과 산란 습관을 통해서 새와의 유사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공룡알 화석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시화호도 그 중에 하나다. 경기도 화성의 시화호 지역은 방조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섬 지역이었다. 바닷물이 전부 빠져나간 지금 섬들은 맨 바닥까지 제 모습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1999년) 여기서 우리나라 최대 공룡알 화석 산지가 발견됐다. 방조제가 세워지면서 갯벌이 생기고 맨땅이 드러나자 그곳에서 공룡알들이 나타난 것이다. 공룡알 화석지는 공룡이 살던 당시의 환경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어떤 종류의 공룡들이 이곳을 찾았고 알의 생김새는 어떤지, 또 그들은 둥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 둥지의 공룡알 화석이다. 크기가 제각각인 건 알이 잘려나간 단면에 따라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을 보게 되면은 공룡알의 둥지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 그리고 한 층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층준에서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공룡이 이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그리고 산란을 하고 새끼를 키웠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오늘날의 새처럼 새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알을 낳고 새끼를 키우듯이 공룡들도 과거에 중생대 1억 년 전의 공룡들도 그런 식의 새와 같은 그런 생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시화호 간척지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은 지표에서만도 140여 개에 달한다. 그중 둥지를 이루고 있는 것도 30여 개나 된다. 사람들은 알을 보며 공룡의 새끼를 기대한다. 혹시 알 속에 공룡의 새끼가 함께 파묻힌 것은 없을까? 그러나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는 10%에 불과하다. 대부분 알의 내부는 썩어 부패해 퇴적물로 채워지고 껍데기만 남는다. 어떤 곳은 알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마치 공룡이 알을 깨고 나온 듯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새끼 공룡이 부화됐다기보다는 퇴적물이 갑작스럽게 덮치면서
무게에 의해 공룡 알의 윗부분이 깨진 것이다. 껍질 두께도 4mm 정도로 다른 공룡 알보다 두껍다. 이런 공룡 알은 어미의 도움 없이 새끼가 스스로 부화하기 어려웠으리라 추정된다. 공룡은 파충류지만 새처럼 집단적으로 알을 낳던 동물이었다. 그리고 새끼의 부화도 지켜보는 동물로 새와 비슷한 산란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공룡의 알 하나하나는 무엇을 말해줄까? 공룡 알 껍데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대전에 자리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룡 연구기관이다. 공룡알은 공룡 화석 못지않게 새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단서가 된다. 특히 공룡의 골격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보물이다. 시와오에서 채취한 공룡알들을 일부 분석해봤다. 육안으로 봐서 거뭇한 부분은 알의 껍질이다. 원래는 하얗지만 세월에 의해 변한 것이다. 공룡알을 보다 자세히 분석하면 공룡과 새의 또 다른 놀라운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다. 공룡의 알 화석은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알의 크기부터 모양, 껍질의 두께까지 세세한 모든 것이 분류의 기준이 된다. 가장 확실한 것은 알의 껍질을 얇게 쪼개 그 단면 조직을 관찰하는 것이다. 공룡 알과 새의 알 껍질을 박편으로 만들어 분석해봤다. 이것은 조류인 타조 알의 단면이다. 그리고 육식 공룡의 알과 초식 공룡의 알 단면이다. 여기에 파충류의 알까지 4가지를 분석하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육식 공룡의 알, 초식 공룡의 알, 파충류의 알, 새의 알. 각각의 알 껍질 단면도다. 네 개의 알 껍질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육식 공룡의 알 껍질과 새의 알 껍질 조직이 비슷하다. 두 개의 층으로 나뉜 것이 다른 알들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구별된다. 우리가 공룡알을 조사를 해보면 공룡알의 형태는 8가지로 우리가 분류가 되는데요. 그중에 7가지가 초식 공룡알이고요. 그리고 한 종류가 육식 공룡알입니다. 그 육식 공룡알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흥미롭게도 현생 새의 알과 매우 잘 일치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새가 공룡들 중에서도 육식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어 나왔다는 우리의 주장을 또다시 뒷받침하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알의 생김새를 보자. 육식공룡의 알은 타원형이다. 새의 알 역시 타원형이다. 계란을 떠올려봐도 타원형인 것은 육식공룡과 같다. 하지만 초식공룡과 대부분의 파충류 알은 원형이다. 알 모양에서도 새와 육식공룡은 똑같다. If you look at the microstructure, the ultrastructure of the eggshell, you'll see that the eggshell, the crystals of the eggshell of theropod eggs and the crystals of the eggshell of bird eggs are laid in 2 or more layers that are very distinct. It looks a little bit more like plywood. I mean, you have different layers, one on top of the other. And you don't have anything like that in crocodile eggs, in turtle eggs, or in the eggs of other dinosaurs that are not theropods.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의 발견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보신 이 공룡의 알 화석지와 함께 새 발자국 화석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이 새는 하늘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골격 화석이 무척 드문데요. 그래서 지상의 새 발자국은 작지만 새 진화에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고성과 전남 해남 등지에 무려 4종의 새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백악기 지층에서 발견된 새 발자국 7종 가운데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한반도는 세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새 발자국 화석을 가진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룡의 발자국도 경북 의성을 비롯해 전남 해남 등에서 수없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국토 면적에 비해서 그 발굴 빈도는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한반도는 다양한 공룡들과 그들의 후손인 원시새들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6,500만 년 전 어느 날 이 낙원의 주인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공룡의 후손들인 하늘을 나는 새들뿐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6,500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생대 말 6,500만 년 전 어느 날 우주에서 지구를 향해 운석이 날아왔다. 운석의 크기는 직경 10km, 충돌의 파괴력은 어마어마했다. 충돌 지역 사방 500km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파괴됐다. 그 여파로 지구는 40여 분 동안 2,000도가 넘는 열기에 휩싸인다. 지구 전체가 용광로가 된 것이다. 이날의 흔적은 전 세계 지층에 선명하게 획을 그었다. 바로 KT 경계를 만든 것이다. KT 경계는 중생대 백악기와 신생대 제3지층의 경계를 말한다. 이곳에서는 지구에는 희귀한 이리듐이 많이 측정된다. 바로 운석 충돌의 흔적인 것이다. 운석 충돌에 의한 중생대 대멸종설은 세계 학계에서 빠지지 않는 논쟁거리다. 멸종 원인에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대부분 운석 충돌을 큰 원인으로 인정한다. 미국 UCLA의 프랭크 카이트 박사 역시 운석으로 인한 중생대 멸종을 연구하고 있다. 그는 전 세계의 지층에서 운석 충돌의 증거를 찾는다.
Well, each of these are just individual fragments of the asteroid. These are all actually 그의 조사에 따르면 운석이 떨어졌던 KT 경계에서는 미세한 탄소 알갱이가 많이 검출된다는 것이다. Look at them closely, you'd see they look kind of ropey. They have a texture like, lava from lava flows places like Hawaii. We find all over the Earth in this layer, we find soot, which is very fine-grained carbon that comes from forest fires. And all over the surface of the Earth, we found this in the North Pacific, in New Zealand, in Western Europe, in North America, soot in this layer. And the amount of soot is large enough that it's possible that these represent very major fires all over the entire surface of the Earth. 운석은 지구의 어디에 떨어져서 이런 엄청난 화재를 몰고 왔을까? 운석 충돌 지역으로 확인된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 전문가들은 유카탄 반도 지층의 특수성을 그 이유로 꼽는다. The difference at the Yucatan is that the sediments there was about 1 kilometer thick pile of sediment. In the Yucatan, actually, it may have been a few kilometers thick. That was like 80% carbonate and 20% sulfate. And there's just all this sulfur in the sediment. And this sulfate can get up into the outer parts of the atmosphere and affect the climate for many years after the impact. 그날은 지구 최악의 날이었다. 그날 이후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한 공룡들은 멸종했다. 시속 10만 킬로미터 속도로 떨어진 운석은 지구 생태계를 모두 파괴해버렸다. 운석이 일으킨 충격은 화산을 분출시켰으며 가스와 먼지 구름 등으로 하늘을 가렸다. 그로부터 지구는 암흑 세계가 시작됐다. LA 자연사 박물관. 이곳에서 일하는 로렌스 바네스 박사. How's it going? Actually, pretty good. 그는 신생대 초기 포유류 화석을 연구한다. Great. Can you get around these ends of the cusps and just highlight them with the air bracing? Oh, of course. It's going to be tough to see anything. 그의 연구 조사에 의하면 Just to find 운석 대충돌 이후 신생대로 접어들면서 발견된 공룡 화석은 하나도 없다. You're just going to find a big hole there. 중생대 마지막 날 이후 공룡들은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이다.
반면 포유류들은 살아남아 신생대 이후 이 땅의 주인이 됐다. So there was some selection, and no one has the real answer yet. And this is why people are looking at this. They're thinking about what is the nature of these animals that allow them to survive, and what is the actual fossil evidence across these transitional times in Earth history. So people are collecting fossils, they're making lists of the animals, and they're plotting the occurrence of the animals very carefully to try and determine these changes. 깃털 공룡이 발견됨에 따라서 새가 육식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어 나갔다는 사실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공룡과 새의 뼈의 특징이나 아니면 생태의 유사성을 가지고 공룡과 새의 관계를 유추를 했었지만 이젠 결정적으로 깃털 달린 공룡이 발견됨에 따라서 새가 육식 공룡으로부터 진화되어 나갔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다양한 중요한 발견이 이제 계속 이루어질 텐데요. 이러한 발견들은 앞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공룡에 대한 비밀들, 즉 공룡에 대한 습성, 공룡에 대한 생태, 공룡에 대한 생활상 이 모든 것을 밝혀줄 아주 중요한 자료로 앞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people to understand that dinosaurs are not extinct and that birds are the descendants of dinosaurs and that therefore dinosaurs are still among us. And not just among us, but that dinosaurs are extremely abundant today. And they still dominate, as they did millions of years ago, natural environments. And as we all know, they also dominate urban environments. 거대한 운석 충돌로 대부분의 중생대 생물들이 멸종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살아남은 것이 있다. 바로 공룡의 후손 새다. 그는 진화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하늘을 날며 우리들에게 질문한다. 다음 시대엔 과연 무엇이 살아남을 것인가?